청담동 이안산후조리원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예지야, 잔금 1,000만 원, 먼저 네 카드로 긁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지금 당장 카드 내놔.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셨어요. 체크인 직원의 당황한 표정, 다른 가족들의 수군거림, 새언니의 울먹이는 소리까지. 모든 게 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우리 딸 망신 주려고 하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저를 구두쇠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 카드를 내줄 수 없었는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고 남편 석원이와는 정말 사랑해서 만났죠. 석원이는 3남매 중 둘째인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3년 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로는 시어머니, 정숙 어머님을 2년째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제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도 정리하고 어머님 드실 것도 미리미리 챙기곤 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였어요. 이안산후조리원 4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드 번호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제 카드였죠. 5개월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지야, 엄마가 급할 때 쓰시라고 하나만 드려도 될까? 석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병원비나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제 알림은 저에게 오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4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뭔가 이상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산후조리원 결제하신 건가요? 아, 그거? 지원이 때문이야. 지원이가 임신했을 때 농담 삼아 엄마가 최고급 산후조리원 보내준다고 했더니 문에 불을 켜고 약속 지키라고 하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정숙 어머님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미안하긴 한데 당장 돈이 없잖아. 4일 후에 입소할 때 잔금 1,000만 원도 또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 한도 좀 넉넉히 올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4년 전 저희 아이 낳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렷했습니다. 조리원은 사치야. 그 돈이면 분유가 몇 통이냐? 우리 때는 이틀 집에 누워있다가 밭에 나가 일했어. 그런 어머님께서 지금은 1,4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셨다는 거죠. 제 카드로요. 주방에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진심을 다해 어머님을 모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 미리 데쳐놓고 혈압약 챙겨드리고 그런 일상들이 카드 한 장 값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쓰라렸어요. 예지야, 뭐해? 남편이 회사 가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께서 새언니 산후조리원 결제하신대. 아, 그래? 엄마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400만 원 이미 결제됐고 잔금 1,000만 원 더 내야 해. 내 카드로.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지원이한테 약속을 하셨다니까. 경사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나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미안해. 다음번엔 미리 얘기할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그냥 카드만 제공하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점심때쯤 어머님께서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원아. 예지 카드로 결제했어. 걱정 마. 잔금도 카드로 할 거야. 어머님,
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뭔 한도? 내가 한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딸이니까 당연한 거지.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제 부모님께는 이런 부담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새언니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약속 지켜주셔서. 청담동 이한이라니 완전 최고급이에요. 아주버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축하한다. 지원아, 몸조리 잘해. 큰동서도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정말 좋겠다. 우리 때는 집에서 다 했는데. 그 말에 어머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은정이 때는 돈이 없었어. 지금은 예지가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야. 제가 도와준다고요? 상의도 없이 제 카드를 쓰시면서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예지야,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지만 참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당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로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앉았고 가계부 위에는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어머님께서 거실에서 또 새언니와 통화를 하고 계셨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부엌까지 들렸어요. 지원아, 너무 걱정 마.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피커폰이었는지 새언니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예지야, 카드 한도 언제 올릴 거야? 3일 후면 입소인데. 어머님, 일단 카드사에 문의해 보겠어요. 문의가 뭔 문의야?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선 제가 카드 한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새언니, 엄마, 조리원에서 연락 왔어요. 입소 전날까지 잔금 입금해야 한대요. 어머님 알았어. 예지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걱정 마. 아주버님, 지원아, 몸조리 잘하고. 우리 지원이 첫 아기잖아. 큰동서 정말 부럽다. 나도 둘째 낳으면 조리원 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고 어머님께서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은정이도 나중에 가자. 예지가 도와줄 거야. 제가 언제 도와준다고 했나요? 상의도 받지 않으셨으면서요. 저녁 시간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건아, 예지한테 얘기해라. 카드 한도 빨리 올리라고.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돈 있는 사람이 뭘 그래?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마치 제 돈이 가족 공동 재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지야, 사돈댁에서도 축하금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지원이 첫 아기잖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축하금이요? 응. 500만 원 정도? 아니면 300만 원이라도. 경사인데 사돈댁에서 축하해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별로 넉넉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딸 시댁 경사인데 뭔가는 해야지. 체면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카드로 1,400만 원을 지불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리라는 거였죠.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좀, 사돈댁 딸이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경사에 뭔가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어색한 표정이었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식사 후에 방으로 들어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 그게 엄마가 지원이한테 약속을 해버리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약속을 했다고 해서 내 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 미안해, 예지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늦게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새언니가 보낸 개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새언니, 엄마가 약속하신 건데 지키지 않으면 엄마 망신이야.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온 메시지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나중에 내 일이 있을 때 나도 도와줄게.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면 더욱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카드회사에 전화 안 했어. 오늘까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해보겠어요. 그리고 사돈댁에도 연락해봐. 경사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일은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른들끼리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신용점수와 소득으로는 한도 상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신용점수가 오르기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녁에 어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카드 한도 상향이 어렵다고 하네요. 뭐?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모레가 입소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다른 방법이 뭔 다른 방법이야. 내가 돈독 올라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독이 올랐다고요? 2년 동안 어머님을 정성으로 모신 제가요? 어머님,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볼까?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을 대주는 사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 탓으로 돌리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지난 2년이 헛된 시간이었나 싶어서요.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입소 하루 전이었죠. 어머님께서 아침부터 초조해하셨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한숨을 쉬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일을 어쩌나. 내일이면 입소인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카드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카드 한도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지가 카드사에 몇 번 연락해봤는데 그럼 다른 카드는 예지 카드가 한 장뿐이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카드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님. 그럼 새로 카드를 만들든지 새 카드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셨죠. 아니, 이 집에서 2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이런 때 도움도 안 돼? 공짜로 먹고 살았다고요? 저는 생활비도 제가 대고 어머님 용돈도 제가 드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는데요.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좀, 사실이잖아. 네 혼자 벌어서 사는 거야?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을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말이 돼?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탁이라고 하셨지만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거든요. 점심시간에 어머님께서 직접 카드사에 전화를 하셨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게 부엌까지 들렸어요. 네, 제 며느리 카드인데요. 한도를 좀 올려주세요. 뭐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보증을 서면 안 돼요? 상담원이 설명을 해드렸나 봐요. 어머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한 일인데. 통화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예지야, 내가 직접 전화해서 사정 얘기해봐. 어머님, 이미 몇 번 전화해봤어요. 사정을 자세히 얘기했어. 경사라고. 급하다고? 네,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정말로? 아니면 내가 내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예지가 정말 노력해봤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진짜 급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도움을 받든지.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내일이면 입소인데 어떻게 된 거야? 새언니, 정말 카드 한도가 안 올라가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 엄마가 약속하신 건데. 새언니가 일단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다른 곳, 이미 계약금 내고 예약한 곳인데 어떻게 다른 곳을 가? 너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고요? 제가요? 새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 돈도 골랐구나. 엄마 말이 맞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지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이 나를 믿지 않으시는 게 제일 힘들어. 엄마도 당황하셔서 그러는 거야. 지원이한테 약속을 해버리셔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내가 정말 마음이 없는 거지. 2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런 때 도움이 안 돼? 어머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싫어? 지원이가 애 낳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그때 아주버님이 아침에 들렀어요. 어머님께서 바로 하소연을 하셨죠. 기호야, 예지가 카드 한도를 안 올려준대. 지원이 입소가 오늘인데. 아주버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예지야, 가족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아주버님,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돼? 예지는 원래 좀 깐깐하긴 해. 깐깐하다고요? 제가 언제 깐깐했나요? 그냥 상의 없이 제 카드를 쓰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깐깐한 건가요? 아주버님,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카드 한도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이 없었어요.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에 어머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지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 돈도 골라서 우리 가족 망신 주려고 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던 어머님께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다니요.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을.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카드 한도가 정말 안 올라간다면 증명서라도 가져와. 증명서요? 카드사에서 그런 증명서를 주나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돈독이 올라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참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받고 더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만 너무 착하게, 너무 참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입소 당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셨어요. 서거나, 일찍 일어나서 차 준비해. 9시까지는 가야 해. 남편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밤에 저와 긴 얘기를 나눴거든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예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카드 한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오늘 입소를 해야 하는데 잔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8시쯤 새언니가 남편과 함께 짐을 들고 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산후조리원에 간다는 설렘이 보였어요. 엄마, 결제는 어떻게 됐어요? 응, 예지가 해결해 줄 거야. 제가 언제 해결해 준다고 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차 안이 무거웠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담동 이안산후조리원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로비도 호텔 같고 직원들도 정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잔금 1,000만 원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어머님께서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예지야, 카드 꺼내. 어머님, 지금 뭐해, 빨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과 가족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죠.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지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당장 카드 내놓으란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으셨거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내가 직접 결제할게. 비밀번호 뭐야? 어머님,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미 결제 화면을 켜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새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뭐가 잠깐만이야? 예지가 지금 우리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망신이요? 제가요? 그때 새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새언니야, 제발. 내가 산후풍 오면 어떡해? 나 정말 죽어. 산후풍 얘기까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쳐다봤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 동서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동서야, 오늘만 넘어가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넘어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카운터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객님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직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이러네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돈 아까워서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이잖아. 돈 아까워서 딸 망신 주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제야 나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뭐가 그만해? 내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예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죠.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와이프 편이야? 그 말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내 편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새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하지만 한도가 부족해서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하기로 했죠. 체크인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께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예지도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2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이런 때 도움이 안 되면 뭐가 억울해? 또 공짜로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예지야, 정말 미안해. 고마워. 오늘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 못해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새언니, 조리원은 들어왔는데 기분이 별로네요. 아주버님 왜? 뭔 일 있어? 새언니, 예지 때문에. 엄마 앞에서 망신 줬어. 큰동서, 오늘 일은 좀 그랬지.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 망신 주는 세상이 됐어. 모든 게 제 탓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엄마, 예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심하게 했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잖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미리 상의도 안 하시고. 상해, 가족끼리 무슨 상해?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예지 돈인데. 예지 돈, 너희 부부 돈이지. 그리고 우리 가족 돈이고.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돈을 가족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모욕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 돈 아까워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순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도 생각났어요. 저는 아내 편입니다라고 한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계부를 펼쳤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고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삶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지 씨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2년 동안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느껴집니다. 그래도 석원 씨가 마지막에 아내 편을 들어준 건 다행이었어요. 과연 예지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마음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요. 부엌 탁자 위에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 습관대로 매일 밤 정리해두는 거였죠. 문득 지난 2년 동안의 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생활비로 매달 드리는 용돈 외에도 중간중간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2023년 5월에 300만 원, 8월에 250만 원, 11월에 400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월에 500만 원, 6월에 350만 원. 모두 정숙 어머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비나 응급 상황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금액들을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있었어요.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네. 어머님께서 뭔 일이 있으셨던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지난 2년 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셨어? 응. 무슨 일? 가계부를 보니까 중간중간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어서 남편이 가계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많이 나갔네.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럼 오늘 엄마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저는 뭔가 직감이 왔어요.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면 또 다른 핑계를 대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오전에 은행에 갔어요. 정확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창구에 앉은 직원은 오하늘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친절한 분이셨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드렸어요. 오하늘 선생님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고객님, 이 거래 내역들을 보시면 혹시 정기적으로 어떤 분께 송금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이라고요? 네. 보시면 이에 3개월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이 같은 계좌로 이체되고 있거든요. 오하늘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이 계좌는 누구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성함은 권기호 님으로 되어 있네요. 권기호. 그럼 아주버님 계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이런 패턴은 보통 생활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오하늘 선생님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적인 상환 패턴과 비슷해 보여서요. 혹시 대출이나 빚 관련된 건 아닌지. 대출이나 빚이요? 그럼 어머님께서 빚이 있으시고 그걸 아주버님을 통해서 갚고 계신 건가요? 제 돈으로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상대방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패턴은 정말로 정기 상환과 유사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 카드를 쓰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 돈으로 아주버님께 정기적으로 큰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은행에 다녀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계셨어. 내 돈으로.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정말? 응. 2년 동안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더라. 2천만 원? 그럼 형이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모르게 형한테 돈을 빌려주신 거네. 우리 모르게가 아니라 내 모르게지.
내 돈으로. 그 순간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어요. 형, 혹시 엄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예지가 은행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형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간 기록이 있다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사업이 어려워서 엄마가 도와주셨어. 2년 동안 2천만 원을? 그 정도 됐나? 형, 이 돈이 예지 돈이라는 거 알았어? 또 침묵이었어요. 미안해. 나도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 물어보지 않았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건아, 화내지 마. 내가 갚을게. 언제? 좀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예지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걸까? 아마도 형 사업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본인 돈은 없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잘못하신 거야.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니,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제는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이번엔 내가 내 편에 설게. 처음으로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라고 말해줬어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주버님께 보내주신 돈 얘기요.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돈? 지난 2년 동안 제 계좌에서 아주버님 계좌로 이체된 돈요. 그걸 내가 왜 캐? 제 돈이니까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내 돈? 가족인데 무슨 내 돈? 내 돈이야? 어머님,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말해서 뭐해? 어차피 반대할 텐데. 반대할 거라고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반대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숨기신 거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아니죠. 미리 상의하셔야 해요. 상해. 아들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그때 어머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기호가 사업 망하면 어떡해?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도와줘야 하지만 며느리 돈을 쓰는 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는. 동의? 내가 이 집에서 2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이 정도로 보답하는 것도 싫어? 또 그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도 생활비 다 제가 댔고 어머님 용돈도 제가 드렸어요. 공짜로 먹고 산 적 없어요.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예지 말이 맞아요.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정말로 한편이 되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가는 척하더니 갑자기 어머님께 말했어요. 엄마, 카드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카드? 예지 카드요. 5개월 전에 드린 거. 갑자기 왜? 더 이상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너 미쳤어. 며느리한테 세뇌당했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뇌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예지 카드는 예지가 관리해야죠.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거였거든요.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서건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뭐가 잘못된 거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도와주는 것과 상의 없이 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식탁에 던지듯 놓으셨어요. 자, 여기 있어. 이제 만족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카드를 받아들고 나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해지하고 싶은데요. 해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해지 처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제 카드를 쓰실 일은 없을 거였거든요. 그 다음엔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자동이체를 확인했어요.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용돈도 중단할까?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아직 급하게 하지 말자. 일단 카드만 해지하고. 알겠어.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정리해야 한다고요. 오전에 어머님께서 새언니에게 전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큰일 났어. 석원이가 완전히 며느리 편을 들어. 뭔 일이에요, 엄마? 카드를 빼앗아 갔어. 예지가 시킨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결정한 건데도 어머님께선 제 탓으로 돌리시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서 카드 뺏은 거. 그게 뭐야? 새언니, 제 카드예요.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엄마가 쓰시는데 갑자기 뺐으면 어떡해? 미리 상의 없이 쓰신 게 잘못된 거예요. 상해, 가족끼리 무슨 상해? 너 정말 이상해졌다. 또 이상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것인데도요. 새언니도 만약 시어머니가 상의 없이 새언니 카드를 쓰시면 괜찮으세요? 그건 다른 문제지. 어떻게 달라요? 새언니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흐더니 말했어요. 어쨌든 넌 너무 깐깐해.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예지야, 형한테서 연락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욕을 엄청 하셨다더라. 뭐라고요? 며느리가 집안을 망친다고, 석원이가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뭐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하게 한다고 하더라. 과하게요? 응.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결국 가족들 모두가 저희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생활비 지원 안 받겠습니다. 아주버님,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카드도 뺏어가는데 생활비까지 받을 면목이 없네요. 새언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예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머님께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남편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님, 내가 완전히 며느리 편이구나.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거지. 아주버님, 석원아,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큰동서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모든 가족이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 카드는 제가 관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 카드 관리?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관리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그럼 뭔 뜻이야? 너 정말 나쁜 며느리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화났어요. 2년 동안 정성으로 모셨는데 나쁜 며느리라고 하시니까요. 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도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나쁜 며느리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지금은 최선을 안 다한다는 거야?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요. 어머님 존중? 시어머니한테 카드 뺏어가는 게 존중이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예지야, 힘들지?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나한테 용기를 줘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비록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남편과 저는 같은 편이었거든요. 카드를 해지하고 자동이체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ATM 기계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창밖에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셨고, 새언니는 매일같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희 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에 은행 직원 오하늘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지 고객님, 지난번에 문의하신 거래 내역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고객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오하늘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고객님, 이게 뭔지 아세요?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고객님 계좌에서 권기호님께 이체된 돈의 원래 출처예요. 원래 출처요? 오하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권기호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는데 보증인이 한정숙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환이 어려워지자 한정숙 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빚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객님 계좌에서 돈을 가져다 쓰신 거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어머님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 카드를 쓰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주버님 보증을 서주시느라 빚이 생긴 거였어요. 얼마나 되는 빚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보낸 돈도? 네, 그 빚을 갚는 데 쓰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복잡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의 사업 실패, 그로 인한 빚, 그리고 그걸 메우기 위해 제 돈을 쓰신 것까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죄책감을 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얘기해줬어요. 뭐? 정말? 응. 어머님이 아주버님 보증을 서주셨대. 그래서 빚이 생긴 거고, 그럼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 그렇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셨잖아. 남편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일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보자. 정말? 응.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다음 날 저녁 아주버님과 큰동서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께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를 설득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았어요.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족들 모인 김에 확실히 정리하자. 예지가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그때 남편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뭔데? 엄마가 형 보증을 서주신 대출 서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주버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걸 구했어?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새언니 약속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형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어머님께서 변명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기호가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예지 돈으로 몰래 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큰동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동서, 도와주는 것과 속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말했어요. 속인 적 없어.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한 것뿐이야. 어머님께서 우기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새언니가 보낸 메시지 캡처들이었어요. 어머님께 보낸 거였는데 제가 몰래 확인한 거였어요. 새언니가 어머님께 보낸 메시지인데 여기 보시면 예지 돈 많이 뽑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주버님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다그쳤어요. 형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으니까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예지한테 거짓말하면서요? 큰동서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동서야, 너 정말 못된다. 가족이 어려운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 동서, 저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한 거야.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 봐 속인 거예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호가 망하면 어떡해. 어머님, 아주버님이 망하는 것도 싫지만 저를 속이신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속인 게 아니야. 가족 살리려고 한 거야.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왜 새언니한테는 예지가 돈독 올랐다고 하셨어요? 언제 그런 말 했어? 메시지에 다 있어요. 여기요. 새언니가 어머님께 보낸 메시지 중에 예지가 돈독 올라서 깐깐해졌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변명을 못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예지야. 내가 잘못했어.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정신이 없었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돈을 구해오시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 그래도 제 돈인 걸 아셨으면 말씀해 주셔야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갚을게. 언제요? 시간을 좀 줘. 사업을 정리하고 갚을게. 남편이 말했어요. 형,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건지. 알겠어. 큰 동서가 말했어요. 그래도 동서야, 너무 차갑게 하지는 마.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동서,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너도 좀 이해해줘. 아들이 어려우니까.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아주버님은 상환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남편과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너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해. 처음으로 남편과 완전히 같은 마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 편에 서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는 거라고요. 2025년 1월 말이었어요. 가족 회의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께서는 예전만큼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셨고 아주버님은 상환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예지야, 이거 봐. 남편이 아주버님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월 1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00만 원씩이면 2,400만 원인데 실제 빚은 2천만 원 정도잖아? 이자를 포함한 것 같아. 그럼 받아들일까? 일단 받아들이자. 형이 성실하게 갚는지 지켜보고.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을 구해볼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가 반대하실 텐데, 반대하시더라도 우리 결정이야.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다음 주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이지만 우리만의 작은 공간을 찾고 싶었거든요. 2월 중순에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여기 어때? 좋아.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계약을 하고 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독립하려고 해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자연스러운 과정?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남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독립할 나이죠. 돈 문제로 싸우더니 이제 아예 나가겠다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 정말 나가는 거야? 네, 새언니. 엄마 혼자 두고 아주버님과 새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새언니, 저도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2년? 고작 2년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10년, 20년 모시는데 새언니도 시어머니 모시세요. 나는 사정이 달라. 항상 그렇게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새언니,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모시시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런 게 어딨어? 요즘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해요. 새언니가 화를 냈어요. 너 정말 이기적이다. 엄마 버리고 나가면서 당당하기까지 해? 이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사 당일 짐을 싸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님,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저희 가까이 살 테니까 자주 안부 여쭐게요. 안부? 그냥 연락하지 마. 어머님께서는 끝까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어머님이 많이 섭섭해 하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창문을 열어보니 햇빛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에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3월 초에 아주버님으로부터 첫 번째 상환금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100만 원이었어요. 형이 약속 지키네. 다행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변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제 권리를 지켰어요.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남편이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저와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4월 어느 날 큰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야, 어머님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렇구나.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어떨까? 동서가 자주 안부 여쭈시면 되잖아요. 나도 하고 있지만 며느리가 다르잖아. 동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큰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겠어. 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 통화 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가끔은 엄마한테 안부 인사라도 할까?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말자. 물론이지. 경계는 유지하면서 5월에 어머님께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어요. 꽃다발과 편지였죠. 편지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 마음을 적었어요. 어머님,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어머님을 잊은 적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할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꽃 고마워. 몸조리 잘해.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께서도 마음을 조금 여시는 것 같았거든요. 6월에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정말 기뻤죠.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정말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 순간 생각났어요. 이제 제가 엄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제가 받지 못한 존중을 해주고 싶다고요. 어머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예지가? 네, 어머님. 몸조리 잘해야 해. 조심하고. 그 순간 어머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를 낳아줄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원칙을 지켰고 제 경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밤 새집 거실에 앉아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난 1년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너는? 나도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이 된 것 같아.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1년 전 그 달빛 아래에서 다짐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ATM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다짐. 그 다짐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에게도 같은 존중을 해주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어머님, 새언니, 아주버님의 연락처를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수신 차단 해제를 눌렀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언제 연락을 받을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를요. 여보, 이제 우리 돈은 우리 아이와 우리 미래를 위해 쓰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정한 원칙 안에서 가족 관계도 유지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을 느꼈어요.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제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예지 씨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처음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것들,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죠. 예지 씨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석원 씨가 마지막에 아내 편에 선 모습도 좋았어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은데 결국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서로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메시지도 와닿았고요. 예지 씨가 마지막에 얻은 평온함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암 아니시던데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댁 거실 식탁 위로 계약서와 통장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동서둘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남편 태진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며 2억을 송금했거든요. 엄마, 암이래. 미국 치료비가 6억이래. 남편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눈물, 동서들의 우리도 냈는데 너만 안 내냐는 다그침.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죠. 제가 세무사라는 걸요. 숫자와 자료를 다루는 게 제 일이고 의심스러운 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라는 걸요. 세무사에게 사기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끝까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예요. 결혼한 지 7년째 남편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날 아침이었어요. 시댁에 인사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 태진이 보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암이래. 췌장암이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멀쩡하셨거든요. 설날 차례도 혼자서 다 준비하시고 저희 보고 일찍 가라고 하실 정도로 건강해 보였는데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첫째 동서 선미 형님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둘째 동서 지은이도 바로 따라서 올렸죠. 태진 오빠,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윤정희 어머님이 직접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병원 팔찌를 찬 손목 사진이랑 링거 맞는 사진을 보내시면서요. 얘들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치료가 힘들고 미국 쪽으로 가야 한다는구나. 치료비가 6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6억이라니.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올라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선미 형님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우리 각자 2억씩만 내면 되잖아요. 지은이도 바로 동조했죠. 맞아요. 새며느리가 2억씩 내면 6억이에요. 어머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억이라니.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모은 돈이 거의 다 그 정도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병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고 동서들이 너무 빠르게 금액을 정해버린 게요. 태진이 옆에서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엄마가 이런 큰 병에. 여보, 진정해요. 일단 정확한 진단서부터 봐야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세무사 일을 하면서
항상 서류 확인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단서가 중요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선미 형님과 지은이가 번갈아 가며 입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내일까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모레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연이는 언제쯤 가능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님, 진단서 원본만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험 처리도 해야 하고 세무서 쪽에서도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지은이가 먼저 반응했죠. 수연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 텐데. 선미 형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수연아, 보험이고 세무고 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머님 치료가 급한 거잖아. 태진도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그냥 보내자. 엄마가 급하다잖아. 저는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진단서 확인하자는데 왜 다들 그렇게 막는 건지. 그리고 6억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성급하게 정하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수연아, 병원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다음 주까지 입금을 해야 미국 병원 예약이 가능하다는구나. 진단서는 나중에 보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암이라면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데 제가 서류 타령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무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병원 사진도 뭔가 어색했고 동서들이 너무 빠르게 금액 분담을 정하는 것도 수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진은 걱정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단 속는 셈 치고 확인해 보자고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암이시라면 제가 의심한 게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일이라면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병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에 적힌 병원명을 확대해보니 프리미엄 검진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는 곳 중에서는 꽤 유명한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었죠.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을 테지만 최소한 암 진단을 받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 몰랐죠. 이게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거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에 나온 프리미엄 검진센터였죠.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셨거든요. 윤정이라는 분인데 혹시 암 관련 진단을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다고 하셔서 가족들이 치료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윤정희님으로 검색해봤는데 저희 센터에 진료 기록이 없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희는 모든 진료 기록을 실명으로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암 관련 진단을 내린 케이스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낸 그 병원 사진들은 뭐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병원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를 확대해서 보니 분명히 프리미엄 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링거 사진도 같은 병원에서 찍힌 것 같았고요. 그런데 진료 기록이 없다니. 그때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지은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서 또 연락 왔나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셨어요. 응,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 병원 예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선미 형님이 즉시 반응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할게요.
저도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지은이도 따라서 올렸죠.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수연아, 넌 언제쯤 가능해? 저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심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2억을 그냥 보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치료받으실 병원명이랑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 알 수 있을까요? 걔가 미리 그쪽 병원에 연락해서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들 확인해 보려고요.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바로 답장이 오던 시어머니가 한참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은이가 먼저 나섰어요. 수연아, 그런 건 어머님이 직접 하실 텐데 왜 내가 나서려고 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데. 선미 형님도 거들었죠. 맞아. 수연아, 넌 좀 차가운 것 같아. 가족이 아프다는데 서류부터 찾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수연아, 병원 쪽에서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애들처럼 그냥 믿고 도와줄 수는 없겠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자꾸 확인하려는 걸 막으시는 거죠? 그때 태진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단톡방 봤어.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여보, 나는 그냥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 내 성격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정확히 해야죠. 이런 큰 돈이. 여보, 제발. 가족인데 서로 믿고 살아야지. 넌 너무 의심이 많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시어머니가 진짜 아프신데 제가 서류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직업적 직감이 다시 경고음을 울렸어요. 프리미엄 검진센터에는 진료 기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보낸 그 사진들은 대체 뭔가요? 저는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 링거 바늘,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팔찌가 너무 헐렁하게 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링거 바늘 부분도 각도가 어색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사진들이 다른 곳에서 찍힌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저는 회사 후배 유라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유라는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어서 이미지 분석에 능했거든요. 선배님, 이 사진들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유라가 사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배님, 이 사진들 조명이 좀 이상해요. 링거 사진은 형광등 불빛인데 팔찌 사진은 자연광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연속으로 찍었다면 조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6억이라는 큰 돈을 왜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의심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은 제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좌 흐름을 추적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주실 계좌가 정말 병원 계좌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드디어 계좌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단톡방에 캡처를 올리시면서요. 얘들아, 여기로 보내면 돼. 병원에서 알려준 전용 계좌야. 저는 캡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 전용 계좌라고 하셨는데 예금주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초로라는 이름이었어요. 선미 형님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님, 계좌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할게요. 지은이도 따라서 올렸죠. 저도 모레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또 저에게 시선이 집중됐어요. 수연아, 넌 언제까지 보낼 거야?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계좌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네, 저도 곧 보내드릴게요. 다만 은행에서
큰 금액 이체할 때 확인 절차가 있어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셨어요. 수연아, 빨리 해줄 수 있겠지. 병원에서 이번 주 안에 입금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네, 최대한 빨리 할게요 라고 답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큰 금액 이체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계좌가 어떤 성격의 계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료비 입금용 계좌라고 들었거든요. 직원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일반 개인 계좌로 보이는데요. 의료기관 전용 계좌는 따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계좌의 최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의 계좌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고객님이 이체하시기 전에 수취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직원분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예금주가 김철호님으로 되어 있네요. 김철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시댁 가족 중에 그런 분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은행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차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김철호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찾기가 어려웠지만 혹시나 해서 계속 검색해봤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선미 형님 남편 이름이 뭐였죠? 결혼식 때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김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받았던 시댁 경조사 연락처 리스트를 뒤져봤어요. 거기서 선미 형님 남편 이름을 찾았거든요. 김철수였어요. 철호가 아니라 철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더 깊이 파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서 김철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나왔어요. 김철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주소가 선미 형님이 최근에 계약했다고 자랑했던 신축 아파트와 같은 단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요? 아니면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 단지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호 님이 계약하신 아파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가족인데. 아, 김철호 님이요? 최근에 계약금 입금하신 분이시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계약금이 언제쯤 입금되었나요? 지난주에 2억 입금 확인됐어요. 잔금은 다음 달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바로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2억이라는 금액. 동서들이 각자 내야 한다던 그 금액과 똑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의 암은 거짓말이고 저희가 내는 돈은 치료비가 아니라 동서들의 집 계약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태진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형수네 집 계약 얘기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집에 돌아가서 태진을 기다렸어요. 퇴근하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거든요. 태진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가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해요. 왜? 무슨 일이야? 형수님네 집 계약 얘기 들었죠? 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언제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였어요? 하, 그건 왜 갑자기? 태진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태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보, 정직하게 말해요. 어머님 암 얘기랑 형수님 집 계약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엄마가 정말 아픈데 무슨 연관이? 어머님이 알려주신 계좌, 김철호 명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태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됐어요. 나는 모르겠어. 병원에서 알려준 계좌라고 하니까. 여보, 거짓말 마세요. 김철호 씨가 선미 형님네 신축 아파트 계약자예요. 계약금도 2억이고 입금 시기도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신 그때랑 똑같아요. 태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보, 엄마가 급해서 그랬겠지. 형수님네도 집이 필요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진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암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그냥 말하면 며느리들이 안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속여서 돈을 뜯어내신 거잖아요. 태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저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조직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공범이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도 섰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요. 며칠 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치료비 얘기를 정리하자고 하셔서 모두 시댁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날 특별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넣어뒀죠. 하지만 아직 꺼낼 때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들이 어디까지 연기를 할 건지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는데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선미 형님과 지은이도 이미 와 있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이런 큰 병에 걸려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거든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선미 형님이 나섰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제가 어제 2억 입금했고요. 지은이도 따라서 말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어머님, 이제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너만 남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요. 병원에서 내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수연아, 어머니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셨어요. 옆에서 선미 형님과 지은이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수연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다그치는 투로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다 보냈는데 너만 안 보내면 어머님이 치료를 못 받으시잖아. 선미 형님도 거들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조사하지 않았다면 저도 눈물을 흘리며 당장 돈을 보냈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받으신 진단서나 치료 계획서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걔가 회사에 의료비 대출 신청을 해보려고 해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췄고 동서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하니? 어머니가 내일까지 치료비를 못 보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수연아, 뭔 서류를 그렇게 찾아? 가족끼리 믿고 살아야지. 지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진도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그냥 보내자.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저는 태진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하는 남편을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적어도 병원명이나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은 알려주실 수 있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해야 하니까요. 선미 형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아, 수연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데 서울 타령만 하고. 맞아. 넌 정말 며느리가 맞아? 가족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끼고? 지은이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들의 연기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정말 절묘했거든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우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니? 너를 며느리로 잘못 들였니?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라고 도와주는데 넌 왜 이렇게 차갑게 구니? 정말 정 없는 며느리네. 어머님이 죽어도 모르겠다는 거야? 동서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태진도 저를 말리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주머니였구나. 진짜 아플 때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나중에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머님, 동서들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차가웠네요. 가족인데 서류를 왜 찾았겠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머님이 알려주신 계좌로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김철호님 계좌 맞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고마워라.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철호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는데 모르는 분 계좌로 보내는 게 좀 불안해서요.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건 병원 직원이야. 병원에서 지정해준 계좌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병원에 확인해봤는데 그런 직원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특히 선미 형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김초로가 자기 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저는 가방에서 프린트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초로님이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셨더라고요. 계약금이 정확히 2억이고 입금 시기도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신 바로 그 시기예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물도 멈췄고 동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차례차례 펼쳤어요. 부동산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병원 확인 전화 기록. 어머님, 정말 궁금해요. 암 치료비가 어떻게 아파트 계약금이 된 건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수연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확인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프리미엄 검진센터에서 확인해 드린 거예요. 윤정희님의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수연 씨가 차근차근 진실을 파헤쳐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려던 사람들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세무사답게 정말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어봐 주세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서 계셨고 선미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시어머니와 선미 형님을 번갈아 바라봤고요.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여보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태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여보도 알고 있었잖아요. 김초로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어머님이 도둑놈이 아니라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초로는 선미 형님 남편의 친구죠. 명의만 빌려준 거고 실제로는 선미 형님네가 그 아파트를 계약한 거 아니에요? 선미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아, 넌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님이 아픈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진단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치료받으실 병원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시어머니가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너는 정말...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이럴 거였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수연이가 이렇게 나올 걸 알았으면서. 지은아, 입 다물어. 선미 형님이 지은이를 고함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이의 말에서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형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아니야, 나는...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설마 단톡방에서 저를 다그칠 때도 모르셨던 건 아니죠? 지은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언니가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어. 어머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데 그냥 말하면 안 줄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노려봤어요. 지은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어머님,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럴 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선미 형님이 주도하고 시어머니가 연기하고
지은이가 가세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리고 태진은 그걸 다 알면서도 저 편에 서 있었던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선미 형님이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때부터요. 선미 형님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개명수색하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계획한 거야.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어차피 너한테서 받은 돈은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 갚을 거라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언제 갚으시려고 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선미 형님이 말을 못 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선미도 집이 필요하고 지은이네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꼭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호구였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고 믿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밤잠 못 자가며 치료비 마련한다고 대출 알아보고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 요청할 생각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동서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셨다고요? 태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여보는 말하지도 마세요. 저는 태진을 밀어냈어요. 여보가 제일 나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는 척이라도 했는데 여보는 제 남편이면서 저를 속인 거잖아요. 여보,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돈 2억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받아낼 거예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선언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그럴 거 없이 우리끼리 이야기로. 아니에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거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선미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수연아, 내가 지금 가족을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거야? 가족이요? 저는 선미 형님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은이가 울며불며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줘. 지은이 형님.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형님은 그나마 양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처음이지. 선미 형님이 지은이를 막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린 상태였어요. 아니야. 작년에도 한 번. 어머님이 수술비 때문에. 지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저를 속여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 가족을 믿고 있었던 거고요. 정말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드시는군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 법원에 수장 낼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고발장 제출할 거고요. 수연아, 태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남남이에요.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태진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발견했고 이제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 있었거든요. 가방에는 어제 시댁에서 보여준 모든 증거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호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가족 간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신다고 했어요. 이수연 씨, 어제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가짜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동서들과의 공모, 남편의 방조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수연 씨, 증거자료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세무사시라서 그런지 자료 정리가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승산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김 변호사님이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먼저 형사고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첫째, 동서는 사기죄 주범, 둘째 동서는 공범으로 처리될 거고요. 남편분은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방조행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빼돌리거나 숨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당장 재산보전 신청도 함께 넣겠습니다. 아파트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쯤 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수연 씨, 정말 자료가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수사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쯤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발인들 소환은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예요. 이수연 씨는 참고인 조사부터 먼저 받으시겠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빨리 진행될수록 좋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태진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후배 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유라야, 도움 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사진 분석할 수 있었어. 그럼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라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헐, 선배님. 그럼 정말 사기를 당하실 뻔한 거네요? 응. 너 덕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어. 와. 그런데 선배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냥 속았을 텐데 끝까지 확인하시고. 유라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기른 꼼꼼함과 의심이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여보,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저는 태진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진이 저를 따라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너는 내 아내잖아. 그럼 왜 저를 속였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시댁에서 필요할 때 돈 내는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보,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다시는 여보를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여보야, 수연이는 정말 경찰서에 신고한 거니? 피커폰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너무 화가 나서. 시간 좀 지나면. 시간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서 내일 나오라고 연락 왔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미도 난리야.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는 거야. 태진이 놀랐어요. 재산보전 신청 때문에 그래.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내린 것 같아. 저는 속으로 김 변호사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셨거든요. 여보야, 어떻게든 수연이를 말려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진 후 태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알았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 가족들이 다 경찰서에 가야 해. 그게 제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보, 내일부터 여보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7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담당 형사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감탄했어요. 이수연 씨, 정말 자료가 완벽하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 사기 사건은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됐어요. 형사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분이 보내신 병원 사진들, 출처를 추적해봤거든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디서 찍힌 건가요? 시어머니분의 지인 병실에서 찍힌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윤종희 씨가 문병 가서 몰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암 환자분의 고통을 이용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지인분이 직접 신고해 주셨어요. 윤정희 씨가 자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암 환자분의 사진을 도용한 거였다니.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형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김철호 씨 계좌로 들어간 돈이 아파트 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였어요. 시어머니분 개인 계좌로도 상당액이 이체됐거든요. 얼마나요? 약 8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각각 동서분들 계좌로 나뉘어서 들어갔고요. 제가 낸 2억이 3등분 된 거였어요. 선미 형님 집 계약금, 지은이 개인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으로요. 참, 그리고 남편분 강태진 씨 조사도 마쳤는데요. 네, 아파트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더라고요. 본인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진이 정말 끝까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이수연 씨,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김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첫째, 동서 사이에 균열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윤정희 씨는 며느리들 집 사주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박선미 씨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해요.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속일 때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되더니 이제 와서는 서로 등 돌리는 거네요. 그리고 둘째 동서 오진 씨는 완전히 무너져서 다 자백했어요. 뭘 자백했나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이수연 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보내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수술은 안 받으신 거예요? 받긴 받으셨는데 실제 비용은 보험 적용되어서 얼마 안 들었대요. 나머지는 윤정희 씨가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1년 넘게 저를 속여온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재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파트 계약이 정식으로 취소됐어요. 계약금도 환불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가능할 겁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김 변호사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치시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종희 씨가 합의를 요청했어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요. 얼마나요? 원금 2억에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웠거든요. 변호사님, 전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분들이 진짜로 반성해야 해요.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형사재판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어. 제발 합의해 줄 수 없을까? 안 돼요. 여보, 엄마도 이제 나이 많으신데 감옥에 가시면 어떡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보,
제발,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잠시 멈춰서 물어봤어요. 진짜 후회해요? 아니면 들켜서 후회하는 거예요? 태진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고요. 한 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형사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미 형님도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은이는 자수효과로 벌금형에 그쳤지만요. 태진과의 이혼도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돈 2억은 전액 되찾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차를 위해 은행에 왔어요. 손해배상금 입금을 확인하러요. 이수연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원금 2억과 지연이자, 위자료까지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분의 말을 듣고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몇 달 전에 사라졌던 제 돈이 더 커져서 돌아온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댁 가족이 아니니까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로. 괜찮아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 씨, 후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택하신 거잖아요. 수연아.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를 속이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발견했지만 다음에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지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결혼 7년 만에 혼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요.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팀장 승진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세무법인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 준 거죠. 수연 씨, 이번 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꼼꼼함과 분석력이면 팀장으로 충분해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세무사로서 기른 능력이 개인적인 일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게 다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요. 며칠 뒤 새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이사 준비를 하는데 태진이 찾아왔어요. 여보. 아니, 수연아. 태진이 현관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짐 정리하러 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어차피 마지막일 테니까요. 태진이 거실에 들어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믿고 엄마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태진이 자기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모은 추억들이 상자에 담겨 나가는 걸 보니 좀 서글펐어요. 수연아, 새로 시작하는 거 잘 될 거야. 너는 워낙 능력 있으니까. 감사해요. 짐 정리가 끝나고 나서 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행복하게 살아.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혼 끝났어요. 수연아, 고생 많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럼 됐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친정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죠. 몇 주 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꾸민 집은 정말 아늑했어요. 첫날 밤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낸 거예요.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제 존엄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후배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라야, 내일 새집들이 겸 회식 어때? 맛있는 거 사줄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우와, 좋아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인 하루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맞설 거다. 새로운 시작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속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세무사로서의 꼼꼼함과 냉정함이 이번에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된 거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혀낸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수연 씨가 마지막에 보여준 결단력이 인상 깊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것이요.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억울한 걸 참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은 거짓말과 이용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수연 씨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누구든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